최서방, 지금 뭐하고 있나?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수지는? 수지는 뭐 사러 외출했어요. 최서방,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아내는 혼자서 힘들게 장 보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같이 차 끌고 가서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지가 친구랑 같이 쇼핑 간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변명이야. 싫은 소리 조금만 들으면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다가 안 하고 매일 밤 놀러 다니다가 늦게 들어온다며? 수지한테 다 들었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돈도 못 버는 주제.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 놀러 다니다뇨.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적게 벌진 않아요. 사실은 수지가... 또 그렇게 수지 탓이나 하지? 우리 딸은 돈도 못 버는 자네 때문에 알바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수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도 안 하지. 휴일에는 빈둥거리기나 하고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걸 수지 탓으로 돌려?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남 탓이나 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아주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아, 근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보다. 여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쨌든 수지가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지. 최서방,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네? 정원 잡초 뽑기랑 창고 정리 좀 해줘. 시간이 남으면 배수관도 좀 수리해주고. 저번 주 주말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도 와야지. 설마 집에 수지가 없다고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려는 거야? 최서방, 정신 안 차려? 오늘은 오랜만에 푹 쉬고 싶어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잔말 말고 당장 와!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바로 잡아주지! 수지야, 지금 뭐해? 응?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장모님한테 내 욕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돈도 못 번다느니 집안일에 손도 안 댄다느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줘. 뭐? 내가 내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장모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시잖아.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근데 자기가 돈 못 버는 건 맞는 말이잖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금도 못하고 있고 내가 알바까지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생활비가 없는 건 네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알바도 친구가 취미로 하는 빵집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 월급도 고작 해야 2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금액이 중요해? 애초에 난 결혼하면 가정주부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냐?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고마운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쨌든 이제 장모님한테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데다가 근성을 뜯어 고쳐주겠다면서 소중한 휴일에 처가로 불러서 하루 종일 혹사시킨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부모도 없는 자기를 우리 부모님이 대신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야. 부모 없어서 못했던 효도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다니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3년밖에 안 됐어. 내가 다 큰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부모님이 가르쳐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어떻게 효도야? 아, 진짜 엄청 징징거리네. 모처럼 친구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기분 망친 게 누군데? 아내는 장모한테 내 욕을 지어내서 하지.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왔건만 무능하다고 모욕이나 당하지. 쉬는 날까지 처가에서 혹사까지 당하고. 나도 더는 못 참아. 이제 적당히 좀 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줬건만 감히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 난 너네 가족이 부리는 노예가 아니야. 다시는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당신 어떻게 되나 두고 봐. 각오하라고. 잘 잤나? 배은망덕한 최서방. 자네 정말 눈꽃만큼도 반성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배은망덕이라뇨. 대체 누가요? 이미 수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네는 대체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렇게나 힘들게 사는 수지한테 돈을 더 벌어오라느니 기분 잡쳤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지랑 장모님은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입 안 다물어?
은혜도 모르는 게 자꾸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굴면 책상 위에 올려뒀던 서류 제출할 줄 알아. 거실 책상에 올려둔 이혼 신고서 말인가요? 이미 수지의 이름이 쓰여 있네요. 자네 경고야. 자네가 반성하고 똑바로 처신 잘할 때까지 수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할 거야. 내 입장으로는 이대로 쭉 수지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진심이신가요? 당연하지. 이혼하기 싫으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집안일 할 것도 약속하고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2번은 없어? 그런데도 수지한테 또 불만이 생기면요? 수지 마음에 안 차면 그땐 정말로 이혼인가요? 당연하지. 아내를 부양할 만큼 돈도 못 벌면 이혼해야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뭐? 마침 이혼 신고서에 수지 도장도 찍혀 있으니 지금 당장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최서방, 갑자기 왜 그래? 구야,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더 높아지고 집안일을 전부 떠안게 되더라도 결국 수지는 불만을 표현할 겁니다. 불만이라는 건 끝도 없으니까요. 결국 전 이혼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모님도 저희 이혼에 찬성하시는 것 같고 불만은 없으실 텐데요. 불만이 왜 없어? 이혼이라니 안 될 소리! 이혼 신고서는 그냥 경각심을 줘서 자네를 반성시키려고 한 거지. 반성요? 대체 뭘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수지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거든?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생활비도 얼마 못 되지. 집안일도 전부 수지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는 탱자 놀기나 하지. 수지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지. 반성해야 할 점은 그거 말고도 산더미야. 아내 하나 제대로 부양 못하는 자네 잘못이지. 장모님, 이 기회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날 돈이 부족한 건 다 수지 탓이에요. 뭐? 전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집세랑 광일비 포함해서요. 둘이서 쓰는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죠. 뭐?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대체 왜 매달 돈이 부족한 거야? 수지가 상당히 낭비가 심하거든요. 뭐? 매일같이 옷이니 구두니 가방이니 사대고 친구랑 놀러 나가서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어서 생활비를 펑펑 쓰고 다니니까요. 뭐라고? 수지가 그런다고? 그리고 수지가 알바한다는 그 빵집 말인데요. 수지는 제가 벌어다 준 돈을 그 빵집에 대고 있어요. 그 돈의 절반 정도를요. 뭐? 그 돈을 왜 빵집에 주는데? 그 빵집은 수지 친구네 빵집인데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늘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콧대 높이고 싶어서요. 그러지 좀 말라고 뜯어말려도 돈을 숨겨도 공경에 빠진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제 물건을 부수고 절 구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그렇게 난폭할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주 착한 애라고. 그리고 최서방 어디 맞은 것 같지도 않던데. 옷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만 때리니까요. 배랑 등에는 새파랗게 멍이 들었거든요.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이 설마. 수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전 낮에는 회사 일에다 밤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요. 매일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휴일에는 처가에 불려가서 혹사나 당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전 장모님이랑 수지가 바라는 남편은 못 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 난 수지가 그렇게 낭비가 심한 줄 몰랐지. 변명은 그만하시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은 거겠죠. 제 말은 늘 귀뚱으로도 안 들었으니까요. 최서방, 부탁이야. 수지는 내가 호되게 혼내놓을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싫습니다. 당신 가족한테 휘둘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수지가 절 폭행한 증거로 이미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어요. 수지가 파손한 물건도 다 사진 찍어뒀고요.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서방! 치료비랑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거든요. 집에 제 변호사 명함을 두고 왔으니 이후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뭐? 변호사라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끼고 연락하는 게 어딨어.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니까요. 더는 당신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연락처는 전부 차단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수지와 장모님은 이혼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희 집에 왔지만 저는 이미 이혼 신고서를 들고 집을 나와 호텔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고 저는 수지와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했죠. 진단서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빵집에 대줄 돈이 떨어지는 수지는 빵집이 망한 건 전부 수지 탓이라며 원한을 사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네요. 혼자가 된 수지는 점점 횡포해져서 매일같이 장모님한테 손찌검을 하게 됐는지 장모님은 제 변호사한테 울면서 저더러 돌아와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무시했죠. 그 후로 전 수지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즐기고 있어요. 아내 눈치를 살피거나 장모님에게 구박받지 않는 생활은 아주 쾌적하고 매일이 행복하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얘기인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나 이상한 걸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두 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자기 맘 이해해.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랑 친형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셨다면서 집이랑 연락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형한테 요즘 자꾸 연락이 와.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형이랑 나 둘뿐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연 끊고 살면 안 된다면서 말야. 자기랑 아주버님의 관계는 어땠어? 모르겠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엄마랑 아버지는 언제나 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날 깎아내렸는데 그때마다 형은 몰랐던 건지 무시했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형은 무심한 성격이거든. 아주버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주버님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계셔?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변호사가 됐대. 결혼하고 우리 애랑 나이 비슷한 딸도 있고. 그럼 우리 승아한테 사촌 언니가 생기는 거네? 맞아. 승아한테는 친척들과의 교류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가족들과 연 끊고 살아온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 아주버님이랑 다시 연락할지 말지는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랑 승아는 어느 쪽이든 당신 결정을 지지할 테니까.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편은 친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오픈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고 아주버님에게도 아는 형님의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고 저는 아주버님의 부인인 형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그때 만났을 때 말야. 동서 입으로 그랬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한 편이라고. 네, 그런 편인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계획하려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승아 키우느라 바빠서요. 애는 동서만 키우나 유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 모두 모여서 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태국 여행이요? 승아는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 동서네가 아무리 벌이가 적고 해외 경험이 없다고는 해도 승아는 다르잖아. 이제 막 커가는 애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동서네는 해외 거의 안 가봤을 테니 셋만 가기는 무리일 거고 우리랑 같이 가자. 승아 데리고 나간 적은 없지만 저도 해외 가봤어요.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이가 변호사라 너무 바빠서 3박 4일 정도 빠듯하게 시간 낼 수 있을 듯 하니까. 동서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 좀 짜봐. 제가요? 그런 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 여행 경비랑 동선 같은 것도 세세하게 짜봐. 동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는 그걸로 판단할 테니까. 아, 저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동서, 그동안 우리 두 가족 관계가 소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엄연한 가족이야.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 동서가 내 앞에서 괜히 바쁜 사람인 척 할 때마다 내 맘이 안 좋아.
바쁜 척한 건 아니고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대도. 내 앞에서 바쁜 척 안 해도 동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이번 거는 부탁 좀 할게. 다음 주 안에 계획표 보내줘. 저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승아가 비행기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가족 여행을 핑계 삼아 가게 일을 잠시 쉬고 태국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가족여행 계획표를 작성해서 형님께 보내드렸고 형님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슬슬 비행기표 사야 하지 않을까요? 동서,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미 태국 다녀왔어. 네? 저한테는 분명히 저희 두 가족 다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동서가 고른 숙소가 너무 허접해서 말야. 최상급 호텔로 예약해서 우리끼리 다녀왔어. 동서한테 말하면 부담될까봐 미리 말 못한 거니까 이해해. 우리는 그 정도 호텔 숙박할 재력이 되지만 동선에는 안 될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럼 제가 드린 계획표는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당연하지. 계획표 잘 짰더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어서 내가 덕을 좀 봤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일로 삐진 건 아니지? 삐지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네요.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럴 때 돕고 지내는 게 가족이지.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하와이 다녀올 건데 그때도 동서가 계획표 짜주라. 그때는 동선의 가족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호텔은 최고급으로 꼭 넣어줘. 알았지? 형님은 저희를 배려해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최고급 호텔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자기네들은 잘 살고 저희는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저를 봄으로 부려먹으려는 시도까지 하려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식당에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왜 자꾸 저희 집에 아윤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제 변호사 와이프들 모임이 있었어. 갑자기 잡힌 모임이라 아윤이 보낸 거니까 동서가 이해해. 아참, 변호사 와이프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자들 모임 아니니까. 우리 미래를 발전적으로 그려가는 와이프들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 형님네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아윤이 돌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말야, 아윤이가 동선의 집밥만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지거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보냈어. 그럼 아윤이 아토피 고치려고 저희 집에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굉장히 바빠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 아윤이 보내는 거 다시는 허락 못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서방님은 식당 관리를 하고 동서는 집에서 논다며. 저도 이번에 일 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나가서 돈 1,000만 원씩 버는 줄 알겠네. 도대체 동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도 좀 드러나 보자. 그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일로 아윤이 보내거나 갑작스럽게 아이 봐달라는 부탁하지 마세요. 알겠어. 앞으로 아윤이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럼 동서가 3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반찬 배달 좀 해주라. 네? 내가 변호사 남편 내조 하느라 사실 요리 배울 시간이 없었어. 아윤이가 그러는데 동서 음식 솜씨가 굉장하다던데? 동선에 찾아가는 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그 대신 반찬만 보내줘. 제가 형님네 식모도 아니고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보내드려요. 형님 돈 많으시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드세요.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난다고. 아윤이가 동선에 음식만 찾는 걸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게다가 아토피도 좋아졌고 말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상부상조하자. 재료비로 10만 원 정도 매달 보내주면 충분하겠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10만 원 주고 3일에 한 번씩 반찬 보내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저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형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원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절대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 나 어제 동서 봤어. 저를요? 어디서요? 땡땡 식당에서.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그 동네 갔다가 동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동서, 사는 게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식당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던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뭐야? 홀서빙? 설거지? 이것저것 해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 안 두셔도 돼요. 동서랑 내가 남이야?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 동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말야. 동서가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무슨 말씀인데요?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힘들잖아. 그치?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일해. 마침 일하는 아줌마도 그만둬서 우리 집 파출부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동서가 와서 일해주면 딱일 것 같아. 저보고 형님네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라고요? 돈은 거기 받는 거 2배로 줄게. 거기서 월 50은 받아? 우리 집에서 일하면 100만 원은 넘게 줄 테니까 동선의 살림도 필 거고, 동서가 만든 음식 먹으면 아윤이 아토피도 좋아질 거니까 일석이조잖아. 어때? 감동이지? 형님, 여기서 받는 돈의 2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착해서 탈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한테 이렇게 퍼주게 된다니까. 감사해요, 형님. 제 월급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게요. 말 나온 김에 계약서도 쓸까요? 5천만 원? 농담이 과하네, 동서. 동서가 거기서 그릇 닦는 일 하면서 2,5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월급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월 수입 그 정도 되는데 2배 주신다니까 5천만 원 받아야죠. 동서가 거기 사장이라고? 거기 그 근방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그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얼버무렸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머, 그게 사실이야? 동선의 수입이 월 2,500만 원? 집도 작고 승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시장 옷이어서 거지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돈 자랑도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편이어서요. 형님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돈 없어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형님네 파출부로 일하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동서, 그건 말야. 동서가 짠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짠해 보여서 그랬던 거면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르게 도와주셨겠죠. 매번 사사건건 형님네가 저희보다 잘 산다고 말하면서 저 깔아뭉개던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들 얼굴 보고 하하호 하면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형님이랑 연락할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형님네로 찾아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저희와 형님 가족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딸인 승아에게 물어보니 형님네 아이랑 있는 게 싫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옷 브랜드로 승아를 무시해서 어린 마음에도 적잖이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형 말야, 이혼했대. 이혼이라니? 형님이 성격이 이상하긴 했어도 아주버님이랑은 잘 살고 있었잖아. 형수님이 잘난 척하는 걸 워낙 좋아했잖아.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그러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나 봐. 형의 상사한테도 꼬리를 쳐서 직장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결국 이혼했대. 변호사 와이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결국 집가 판 무덤에 들어간 거네. 더 잘 나가는 변호사 꼬셔서 갈아타려다가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거니까. 양육권도 형이 다 가져왔고 형수님은 맨몸으로 친정 가서 지내나 보더라고. 내가 누구 인생을 판단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인생도 참 짠하다. 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같이 화냈을 때 형님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남편이랑 둘이 술 한잔 할 때마다 형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몰라도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서 충무 김밥집과 젓갈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64세 남성입니다. 오늘 술 한잔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나 여러분께 넋두리 좀 해보려 어렵사리 사연을 적어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도 제 마음이 닿길 바라며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통영 촌놈이라 평생을 통영에서 살다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30대가 되어서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늦지막이 상경에 정신없이 생활하던 와중에 아내를 만났죠. 그 당시 저는 가진 것도 없었고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만 있었습니다. 고시원 겨우 얻을 돈만 가지고 상경했던 터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 물론이고요. 의류 유통 사업을 해보려 몇 년을 고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말아먹기 일쑤였습니다. 사업은 제 운명이 아닌가 보다 싶고 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언젠간 빛을 발할 거라며 아내는 꿋꿋하게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노력의 결실을 맺었고 옷가게에 옷을 납품해주는 대행 업무부터 의류 부자재를 전달해주는 일을 병행했는데 월 매출 100만 원도 겨우 벌던 게 월 2천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대성공을 거두고 아내와 살 주택 하나 타고 다닐 차 한 대 장만해서 프로포즈했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때 제 나이 38살이었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 늦게한 결혼이니만큼 빨리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일찍 찾아와 주었고 늦둥이라 금지옥엽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인지 버릇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언나가 학교에 자주 불려갔었고 심심하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희정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그년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몇 대 패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아빠 마음고생 시키고 식구들 걱정시키는 게 취미야?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아, 그럼 가만히 있어? 그년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래도 네가 참았어야지. 때리는 순간 지는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응? 싸우지 마, 여보. 희정아, 너도 그만해. 아, 뭘 그만해. 이렇게 맨날 뭐라 할 거면 차라리 날 낳지 말질 그랬어. 구박 덩어리인데 뭐가 좋다고 키워. 희정아,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응? 아빠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유일한 혈육인데 엄마 아빠가 나이도 있고 늦게 낳은 자식이라 더 애틋하다고 몇 번 말해? 너 아직은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고 내일 모레 스물이긴 하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 진짜 고리타분하다.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간섭 안 해. 난 집 애들 봐봐. 나처럼 이렇게 구속 당하나. 핸드폰도 고등학생 돼서 사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둘 다 그만 좀 해. 어떻게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다 버릇없이 자라서 그런 거야. 부족한 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용돈이랑 모든 지원은 다 끊어버릴 거야. 네가 아까운 거 알고 고마운 거 알아야 이렇게 함부로 행동 안 하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렇다고 내가 못 살 줄 알아? 휴. 저희 부부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아이도 늦게 낳은 편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아이가 한참 젊을 때 저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주려고 사회의 무서움에 대해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고지식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보험의 개념으로 대학의 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상관없었지만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을 해도 학력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딸에게 사정사정해가며 겨우 개인과외 학원을 끊어놓고 엄청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항하기 바빴고 저나 아내나 도망가는 딸 자식 잡아오기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시키는 공부 조금이라도 하니 성적도 제법 오르고 4년제는 아니지만 3년제 전문대 회계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나니
어찌나 뿌듯한지요. 본인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매일을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취하던 딸아이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빠, 나 여행 보내줘. 그래, 우리 딸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니? 진짜 보내줄 거야?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는 소원이 없어. 정말이지? 그럼 나 유럽 여행 보내줘. 그리고 회사 타고 다닐 차도 사주고. 용돈은 보너스인 거 알지? 그럼 뭔들 못 해주겠니? 그나저나 지난번에 면접 본다던 회사는 취직된 거야? 내가 누구야? 한다면 하는 박희정이잖아. 아무튼 기대할게. 그리고 나 자취방 계약 끝나면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 가려고. 아무래도 거리 가까운 게 좋겠지? 그건 엄마랑 아빠가 알아볼게. 더 필요한 건 없는 거야? 그 정도면 됐지 뭐.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딸 다 컸네. 방금 계좌로 5천만 원 넣어놨어.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사. 그리고 차랑 오피스텔은 알아보고 계약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고마워 아빠. 그럼 나 바빠서 나가볼게.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여보, 그래도 어찌어찌 큰 산 하나는 넘었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당신이 많이 고생했지. 나야 화만 낼 줄 알고.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줘서 이런 결과 만든 거야. 다 당신 덕분이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내가 해물탕 해놓을 테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 알겠어. 이따 들어갈 때 연락할게. 그렇게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알아서 잘 생활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취업했다던 회사는 이름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첫 직장을 허무하게 잃은 딸아이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다. 나름 취업 전선에 뛰어들긴 했지만 한번 실패를 맛보니 자신감이 없는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돈을 까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위기의식이 있었는지 술집, 식당, 편의점 등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벼락부자가 되어보겠다며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하던 일도 관두고 집에만 있는 딸아이가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다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계좌에 넣어둔 5천만 원은 금방 동이 나버렸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부는 크게 분노했고 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막아야 하기에 급한 불을 꺼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 많은데 없는 척 했었다며 배신감 느낀다길래 또 다투게 되었죠. 우리가 너한테 심하게 하는 것 같니?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뭔데? 돈 있으면 진작에 좀 보태주지. 나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대학 졸업하고 해준 게 얼만데? 우리 나이를 생각해. 네가 혼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삶에 대한 공부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럴 나이잖아. 웃기지도 않네. 아빠, 옛날 감성에 젖어 살면 좋아? 그것만큼 짐이 되는 게 없던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 인생에 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 살아.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 자식이 그래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 무슨 상관이야? 이번에 빚 갚아준 걸로 유세라도 부리려는 거야? 예전처럼 지원 다 끊어? 아,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행동해. 너 이러는 거 옳지 않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면 네 밥벌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아,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한바탕 소란이 일고 딸은 제 등살에 못 이겨 취업 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게 된 딸은 예전처럼 다시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려 했지만 당연히 아내와 제가 제지시켰죠. 본가로 들어와 살면 아낌없는 금전적 지원을 할 것이라 했지만 딸아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따로 살이는 계속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말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다 겨우 일반 병실로 올라와 의사소통도 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쇼크가 온 바람에 황망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정신을 차리기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꾸준히 들어놨던 보험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무려 5억이나 되더라고요. 딸아이가 언젠가 시집이라도 가면 목돈으로 줘야지 생각하고 우선 비밀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직 슬픔도 가시기 전인데 대뜸 인사시켜서 경황도 없었고 솔직히 아내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났거든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첫 인사 자리도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못마땅했던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쏟아붓더라고요.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말이냐? 너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디서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결혼한다 하면 내가 그래라 할 줄 알았니? 아니,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아빠가 태클이야?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너야말로 왜 그러니?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결혼할 준비는 다 해놨고 무슨 돈으로 결혼하게? 아니, 아빠는 딸 자식 하나 있는데 결혼할 준비도 안 해놓은 거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늘 얘기하지. 그리고 엄마 49제도 안 지났어. 제발 생각 좀 있게 행동해. 난 이해가 안 가. 아빠가 너무 답답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지. 뭐? 죽은 사람? 넌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엄마 죽은 거 슬퍼. 나라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아?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피해보는 게 안타까워 그러지. 야, 너 정신 차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엄마 죽은 거야.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해? 아, 그래서 결혼시켜줄 거야 말 거야. 대답이나 해. 못 시켜줘. 네가 알아서 해. 그놈이랑 살림을 차리던 뭐하던 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연락하지 말자. 아, 이렇게 날 버린다고? 그래, 까짓것 연락 안 할 거야. 아빠 후회하지 마. 너야말로 그 말 후회하지 마. 어떻게 엄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 굳이 이 시기에 그랬어야 했나 싶다. 네가 진짜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구나. 너랑 말싸움할 기운도 없어. 그만 연락해. 딸과 한참을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것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딸아이는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는 걸 보니 제 도움 없이 살 수 있나 보다 싶어 가만히 뒀습니다.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전 단계라며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결국 아내도 없고 딸이랑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서울에서의 삶이 무의미해서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딸아이의 버릇도 고쳐보려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웬일이에요?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아빠가 얼마 못 산다는구나. 엄마 그렇게 되고 몸이 말이 아니네. 이참에 고향에 내려가서 살까 해. 남은 시간 딸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락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보죠? 대장암 말기라는구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네가 보고 싶어. 병들고 늙으면 그냥 죽어야지. 무슨 염치로 자식한테 기댈 생각을 해?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제는 생각하고 알아서 살 나이라고. 아빠는 60 넘었으니까 거의 뭐 신의 경지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다 필요 없고 죽고 나서 연락 줘. 보험금은 받아야 되니깐. 아, 맞다. 죽으면 연락 못 하지? 희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러는 분은 어쩜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어요? 보험금이니 뭐니 돈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편히 눈 감으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너 정말 연락한 내가 미친놈이지. 어휴. 어휴. 어차피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돈만 남겨두고 가세요. 알겠죠? 이런 미친년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래, 죽거든 연락할 테니까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사실 시한부라는 건 거짓말이었는데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딸아이를 시험해 보려던 저도 못났지만 정말 실망감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통영에 가게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서울에도 아파트를 딸아이 주려고 사둔 게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가치가 몇 배는 오르고 있더군요. 통영에서 장사를 시작하며 딸아이와 1년 정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급했는지 궁금했는지 먼저 연락 오더라고요. 아마 죽을 병에 걸렸다던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의아했나 봅니다. 아빠, 아직도 살아있어요? 부고 소식이 안 들려오네? 왜 연락 안 해요? 내가 왜 연락을 하니? 죽을 사람 기다렸다가 재산 가로채려는 거 뻔한데. 아니, 어차피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미리 통보하는 게 뭐 어때서? 이참에 다 오픈하마. 너 결혼하면 주려고 사두었던 서울 아파트 이번에 재개발돼서 보상금 12억 나온다더구나. 내가 서울에 살 일은 없으니까 분양권 포기하고 보상금 받았어. 그리고 통영에도 가게랑 아파트 있고 현금 자산만 지금 50억이 넘는데 너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겠구나. 이런 게 어딨어? 돈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자식을. 그러게, 그런 귀한 딸 자식이 정작 지 부모는 나 몰라라 하네. 죽어서 연락하라는 거 보고 아주 기가 차다 못해 흘러넘치던데. 아빠 이러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해. 내가 통영으로 갈게. 나는 그쪽이랑 할 말이 없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담합시다. 호적 파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서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자고요. 이제 그쪽은 내 딸도 뭣도 아니에요. 아빠! 아빠! 그렇게 여전히 연락은 안 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 차려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죽기 전엔 정신 차리겠죠. 안 차리면 얄짤없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제 마음처럼 딸아이가 잘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통영에 내려와 혼자 쓸쓸히 가게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월 매출 1,000만 원은 거뜬해요. 혼자 하는 장사라 욕심만 많아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지금이 좋네요. 아내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죽기 전에 딸아이가 정신 차리는 거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건 져주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손주였고 소중한 가족일 테니까요. 그러니 자식 걱정이 앞서더라도 우리네 엄마 아빠들 기죽지 말고 파이팅하면서 살자고요. 인생은 예순부터랍니다. 이제 시작이니 다 같이 힘내서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